김소영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저녁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지내온 박은미와 함께 보낸 하루였다. 엄마, 은미 이모 또 왔다 갔어? 대학생인 딸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물었다. 응, 조금 전에 갔어. 너 저녁은? 학교에서 먹었어요. 근데 엄마, 은미 이모랑 정말 자주 만나시네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이제 와서 뭘. 은미는 가족 같은 존재야. 실제로 박은미와 김소영의 우정은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돈독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성격도 취향도 달랐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매력이었다. 소영이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라면 은미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타입이었다. 대학 시절에도 같은 학교를 다니며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은 연애, 취업, 결혼, 출산 등 인생의 모든 단계를 함께 겪어왔다. 소영이 남편 정우진과 결혼할 때도 은미가 주례사를 했고 은미가 이혼할 때도 소영이 곁에서 위로해 주었다. 우진이 형은 언제 들어와? 지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물었다. 오늘은 회식이 있대. 늦을 것 같아. 소영의 남편 정우진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다. 결혼 20년째를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를 아껴주는 남편이었다. 무엇보다 은미와도 잘 어울렸다. 처음에는 소영이 걱정했었다. 혹시 남편이 친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우진은 오히려 은미를 환영했다. 은미 씨가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져서 좋아요. 소영이도 즐거워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소영은 정말 고마웠다. 남편이 자신의 우정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이. 그래서 은미는 김소영 가족의 명절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석했고 가족 여행에도 종종 함께했다. 혼자 사는 은미에게는 따뜻한 가족이었고 소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 저녁에 우진이랑 셋이서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히읗히읗.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무슨 고마워 우리 사이에. 내일 뭐 먹을까? 우진이한테 물어볼게.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소영은 다시 한번 자신의 행복을 되새겼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하게 자라는 두 아이들,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우리 우정은 정말 가족보다도 끈끈한 것 같아. 오늘 오후에 은미가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맞다. 혈연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소영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우진이 돌아왔다. 약간 술에 취한 듯 뺨이 붉어진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보, 늦었네. 미안해. 괜찮아. 회식 어땠어? 그럭저럭. 부장들끼리 모임이라 좀 지루했어. 우진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다. 소영이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은미가 내일 저녁에 우리 셋이 함께 저녁 먹자고 하던데 어때? 좋지. 은미 씨가 맛있는데 잘 알잖아. 그러게. 우리가 몰랐던 맛집들을 참 많이 알더라고. 우진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미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겠어. 나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당신한테도 대학 동기들 있잖아. 그래도 은미 씨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 각자 바쁘니까. 소영은 남편의 말에 다시 한번 자신의 행복을 확인했다. 정말 은미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육아 문제들도 은미와 함께 상의하며 해결해왔고 남편과의 작은 갈등들도 은미의 조언으로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냥. 건강한 가족, 좋은 친구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서. 우진은 아내의 어깨를 다정히 안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지. 그날 밤 소영은 유독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마음이 평온했기 때문이었다. 30년 우정의 든든함, 20년 결혼 생활의 안정감, 그리고 두 아이들이 주는 희망.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채우고 있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우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계란말이까지. 엄마, 오늘 기분 좋으세요? 고등학생인 아들 민수가 물었다. 응, 그냥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은미 이모랑 또 만나시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도 은미 이모 좋아하잖아. 네, 좋아요. 맨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소영은 흐뭇하게 웃었다. 아이들까지 은미를 좋아한다니. 정말 완벽한 관계였다. 이런 우정이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아니, 지속되어야 한다. 30년을 함께 해온 이 소중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소영은 생각했다. 11월 들어 우진의 생활 패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소영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회사 일이 바빠진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거나 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었으니까.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미안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무슨 프로젝트인데? 아, 그냥. 새로운 클라이언트 건이야.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려. 우진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뭔가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소영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런 시기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문제는 야근이 점점 잦아지고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외출이 늘어났다는 것이었다. 여보, 토요일에 회사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 골프? 당신 골프 안 친다고 했잖아. 그게 부장급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할 것 같아서. 소영은 조금 의아했지만 남편의 말을 믿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하지만 골프를 치고 왔다는 날 우진의 손에는 골프를 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골프를 쳐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 말이다. 골프 어땠어? 아, 그냥. 처음이라 많이 못 쳤어. 공도 제대로 못 맞히고. 손이 깨끗하네. 처음 치면 보통 물집도 생기고 그러던데. 장갑을 꼈으니까. 우진의 대답은 어색했지만 소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믿고 싶었다. 그런 소영에게 은미는 든든한 조언자였다.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남자들 다 그래.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미가 커피를 마시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바빠지고 골프까지 배운다고 하고. 언니, 우진이 오빠가 바람 필 사람 같아? 20년을 봐온 내가 장담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은미의 단호한 말에 소영은 안도감을 느꼈다. 맞다. 은미가 우진을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진작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회사 생활이 얼마나 치열한데. 승진 경쟁도 심하고 새로운 걸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남자들은 특히 그런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잖아. 그래, 맞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언니는 원래 좀 걱정이 많잖아. 괜한 걱정하지 말고 우진이 오빠 믿어줘. 의심은 독이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은미의 조언은 언제나 현실적이고 시원시원했다. 소영은 친구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다. 우진이 새 셔츠를 입고 나가는 것이었다. 여보,
그 셔츠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회사에서 입을 게 없어서 점심시간에 급히 샀어. 그래. 잘 어울린다. 어디서 샀어? 음. 백화점에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 급히 사서.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다. 우진은 평소에 옷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셔츠 하나 사더라도 소영과 함께 가서 신중하게 고르는 타입이었는데 혼자서 급히 사다니. 더군다나 그 셔츠는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다. 평소 우진이 입던 옷들보다 훨씬 고급스러웠다. 언니, 또 시작이네. 다음날 만난 은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작이 뭐야? 우진이 오빠 옷 때문에 또 의심한다는 얘기 말이야. 언니, 정말 너무하지 않아? 남편이 새 옷 하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그게 아니라 평소와 너무 달라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서 좀 더 신경 쓰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은 일이지. 자기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 은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소영도 결혼 후에 패션 센스가 바뀐 적이 있었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도 더 멋있어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언니, 의심이 습관이 되면 정말 위험해. 괜찮은 관계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 나 이혼할 때도 그랬거든. 남편을 너무 의심한 나머지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졌어. 은미의 과거 경험담을 들으니 소영은 더욱 반성하게 되었다. 친구는 이혼의 쓴맛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런 친구의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미안해, 은미야. 내가 너무 신경질적이었나 봐. 언니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때로는 좀 여유롭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 우진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얼마나 복받은 줄 알아? 그날 저녁 소영은 우진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다. 그동안 괜한 의심을 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여보, 고생 많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줘. 우리 부부잖아. 우진은 잠깐 소영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소영아. 하지만 그날 밤 우진의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계속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여보, 전화 받지 않을래? 아, 괜찮아. 스팸 전화일 거야. 하지만 진동은 계속되었다. 문자 메시지 같았다. 우진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빠르게 무음으로 바꿨다. 회사 동료야. 응. 내일 회의 자료 때문에. 안 급한 거니까 내일 확인하면 돼. 소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미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심은 독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내가 정말 너무 신경질적으로 굴었나? 우진이도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소영은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계속 들었지만 그 불안을 억지로 누르려고 애썼다. 은미의 말이 맞다. 의심하지 말자. 믿어야 한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을, 30년을 함께한 친구의 조언을.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소영은 평소처럼 우진의 옷을 정리하다가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영수증이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모텔 영수증이었다. 로즈 모텔 12월 3일 오후 2시 6시 4시간 이용. 손이 떨렸다. 12월 3일. 그날은 우진이 회사 야근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모텔에 있었다면 야근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다. 소영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럴 리가 없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누군가 숙취 해소를 위해 잠시 쉬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것도 이상하다. 4시간이나. 영수증을 다시 자세히 보니
VIP룸 이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VIP룸? 왜 하필 VIP룸을? 그리고 4시간 동안 혼자서?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방에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영은 급히 영수증을 숨기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래 정리하다가.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지혜가 나간 후 소영은 문을 잠그고 다시 영수증을 꺼내보았다. 이것이 현실일까?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직접 물어보자. 우진에게 이 영수증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분명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진이 들어왔을 때 소영은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소영은 은미에게 전화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다. 은미야, 시간 있어? 좀 만날 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얘기할게. 급한 거야.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은미는 소영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소영은 망설이다가 영수증을 꺼내 보였다. 이거. 우진이 셔츠에서 나왔어. 은미는 영수증을 받아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이거. 확실해? 응. 분명히 우진이 셔츠 주머니에서 나왔어. 그날 야근한다고 했는데. 잠깐, 언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4시간 동안 모텔에 있었는데. 은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신중하게 말했다. 언니, 혹시 회사 동료랑 술 마시다가 숙취 때문에 잠시 쉬었을 수도 있잖아. 요즘 호텔이나 모텔에서 데이 유즈 많이 하잖아. 하지만 VIP룸이야. 그리고 4시간이나. 언니, 일단 침착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남편을 몰아세우면 안 돼. 나도 이혼할 때 그런 실수를 했거든. 은미의 말은 차분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우진이 오빠를 직접 추궁해봐. 그럼 분명 해명해줄 거야.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럴까? 당연하지. 우진이 오빠가 그런 사람이야? 20년을 지켜본 내가 보장해. 절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야. 은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소영은 조금 안도했다. 그렇다. 은미가 우진을 잘못 볼 리가 없다.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인데. 하지만 언니, 만약 정말 의심스럽다면. 응. 혼자서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추궁하기 전에 말이야. 그래야 괜한 오해로 부부관계가 상하지 않을 거 아니야. 확인한다는 게. 은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살짝 미행해보는 거야. 정말 회사에 가는지, 정말 야근하는지. 그러면 언니도 확신을 갖고 의심을 지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소영은 깜짝 놀랐다. 미행? 그건 너무. 언니, 결혼 생활에서 때로는 그런 확인도 필요해. 의심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진이 오빠가 정말 회사에 있다는 걸 확인하면 언니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소영은 망설였다. 남편을 미행한다니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이 의심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은미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언니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속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아. 소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차갑게 식은 커피처럼 마음도 차가워져 갔다. 언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분명 괜한 걱정일 거야.
우진이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은미의 말이 맞을 것이다. 우진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 하지만 그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날 밤, 우진이 내일 또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소영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래야 이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은 우진의 회사 근처까지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다. 오후 6시가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우진의 모습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다. 7시, 8시가 되어도 우진은 나오지 않았다. 정말 야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9시가 넘어서야 우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어디에서 온 걸까? 소영은 급히 카페를 나와 멀찌감치 따라가기 시작했다. 우진은 지하철역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평소 집으로 오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2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번화가의 한 레스토랑이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혼자서? 소영은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우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메뉴를 보고 있었다. 10분 후 한 여성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본 실루엣이 낯익었다. 키, 체형, 걸음걸이.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 여성이 우진의 테이블에 앉자 소영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바로 은미였다. 소영은 믿을 수 없었다. 은미가 우진과 만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었다. 가족 같은 사이니까 둘이서 만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아마 소영을 위한 깜짝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런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만남 같지 않았다. 너무 가까웠다. 우진이 은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레스토랑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꿈이어야 한다. 악몽이어야 한다. 30년 친구와 20년 남편이 자신 몰래 만나고 있다니. 레스토랑에서 나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다. 연인처럼. 소영은 멀찍이 따라가며 계속 지켜봤다. 혹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하지만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을 보고 소영의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다. 영수증에 적혀있던 바로 그 모텔, 로즈 모텔이었다. 우진과 은미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30년 우정, 20년 결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온 걸까? 소영은 휴대폰을 꺼내 은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어디에 있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은미는 분명 집에 있어 혹은 일찍 잤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1시간 후 소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아이들은 아직 모를 것이다. 민수는 학교에서, 지혜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고 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외로웠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우진이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늦어서 미안해. 야근이 길어졌어. 또 거짓말이었다. 소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2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 고생했어.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우진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먼저 씻고 올게. 우진이 욕실로 들어간 후 소영은 남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봤다.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은미가 즐겨 쓰는 그 향수였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정작 확신이 서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 그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을 보며 지난 20년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 1년, 2년, 아니면 더 오래전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은미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나누며 지내온 친구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심지어 며칠 전까지도 의심은 독이다라며 자신을 달래준 그 친구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소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는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거짓된 관계를 끝내야 한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은 다시 우진을 따라 나섰다. 어제 본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로 했다. 나중에 부인할 수 없도록. 물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다. 우진은 어제와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했다. 회사에서 나와 레스토랑에서 은미를 만나고 함께 모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소영도 모텔 로비까지 따라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이 물어봤을 때 소영은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로비 한쪽에 숨었다. 우진과 은미가 체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VIP룸으로 주세요. 우진의 목소리였다. 역시 VIP룸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소영은 모텔 앞 카페에서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영이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모텔 앞에 세워진 우진의 차. 두 사람이 차에 오르기 전 은미가 우진을 끌어안고 깊은 키스를 했다. 사랑하는 연인처럼. 길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소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혔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찍었다. 차에서 내린 은미가 우진에게 뭔가 말하며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 소영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를. 그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 봤다. 선명하게 나왔다.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그날 밤 우진이 돌아와서 또다시 야근이 길어졌다고 말했을 때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우진은 별다를 것 없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당신, 요즘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 야근도 갑자기 많아지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고.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소영아, 또 시작이야?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몇 번 말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소영은 며칠 전 발견한 모텔 영수증을 내밀었다. 우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건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날 야근한다고 했잖아. 소영아, 이건 설명할 수 있어. 그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거짓말 그만해. 소영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것도 회사 동료야. 이것도 야근이야. 우진은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말을 잃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미와. 언제부터였어?
소영아, 이건 언제부터냐고. 소영의 다그침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랜 침묵 후에 입을 열었다. 2년 전부터야. 2년. 2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뜻이었다. 소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왜 은미야? 하필 은미였어?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혜와 민수가 들어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서 공부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소영은 은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은미야,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지. 왜? 또 거짓말이었다. 소영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 당장. 언니,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얘기하자.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고 소영은 우진을 바라봤다. 은미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셋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30분 후 은미가 도착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으로 현관을 열고 들어섰다.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는 우진과 소영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은미의 얼굴도 굳어졌다. 앉아, 은미야.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언니, 혹시 2년 동안 수고 많았어. 소영이 휴대폰을 내밀며 사진을 보여주자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이건 뭐라고 변명할 거야? 또 내가 너무 의심 많다고 할 거야? 은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소영 앞에 엎드렸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외로웠고 우진이 오빠가 위로해줘서. 위로? 그게 위로야? 소영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2년 동안 내 앞에서 연기했지? 내가 의심할 때마다 우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의심은 독이다 이런 말하면서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도 그만두려고 했어. 하지만 뭐? 우진이 오빠를 사랑하게 됐어. 그 순간 소영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30년 친구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진이 오빠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소영은 우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표정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소영아. 나도 모르게 은미를 사랑하게 됐어. 그 순간 소영은 완전히 무너졌다. 20년 결혼 생활, 30년 우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가.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언니. 나가라고. 둘 다. 소영아, 우리 얘기를 더 얘기할 거 없어. 나가. 소영의 절규에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소영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우진과 은미가 나간 후 소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 20년, 30년을 되돌아보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봤다.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소영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우진과 은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2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사랑을 나눈 두 사람.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바보였을까? 새벽 6시 소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먼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김소영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내.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소영아, 어제 너무 충격적이었을 텐데. 6시에 집 앞 카페로 와. 은미도 부를 거야. 소영아, 은미는 둘 다 와야 해. 이 문제는 우리 셋이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소영은 은미에게도 연락했다. 언니, 나야. 은미야, 오늘 저녁 6시에 집 앞 투썸 플레이스로 와. 우진이도 부를 거야. 언니, 어제 너무 미안했어. 정말. 전화로 할 얘기 아니야. 와서 얘기하자. 그날 하루 종일 소영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교차했다. 가끔은 지난 20년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에 절망스러웠고, 가끔은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녁 6시, 카페에서 소영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면 안 되는 얘기를 해야 했으니까. 우진이 먼저 도착했다. 하루 만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소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10분 후 은미가 나타났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도 없는 얼굴이었다. 언니, 앉아.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언제부터였어? 소영이 입을 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고 싶어. 우진과 은미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2년 전 여름이었어. 은미 씨가 많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했다고? 무슨 일로? 그때 직장을 옮기면서 스트레스가 많았어. 언니는 육아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은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우진이 오빠가 상담을 해주셨어. 언니 몰래. 내 몰래. 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우진이 오빠가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해서. 소영은 기가 막혔다.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정말 그냥 상담이었어. 오빠도 언니 친구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신 거고. 그런데 언제 사랑하게 됐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이다. 작년 봄쯤이었어. 우진이 힘겹게 말했다. 은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교통사고. 소영은 깜짝 놀랐다. 은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큰 사고는 아니었어. 그래서 언니한테 말 안 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또 내 몰래. 은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우진이 오빠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며칠 동안 챙겨주셨어. 그러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어. 의지한다고 사랑이 되는 거야? 언니, 나도 원하지 않았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목소리를 낮췄다. 2년 동안 내 앞에서 연기한 거야? 우진이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한 거야?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3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은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 나도 괴로웠어. 정말 괴로웠어.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왜 안 그만뒀어? 사랑했으니까.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소영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미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20년 결혼 생활이 어쩔 수 없다고 무너져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도 고민 많이 했어. 너를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고. 2년 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만난 거야.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뭐야?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뭐였어? 은미야. 3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내면서 나는 뭐였어? 언니는. 언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지금도 그래. 소중하다고. 소중한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은미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계속 눈물만 흘렸다. 우진아, 정말 은미를 사랑해. 응. 나보다 더. 우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소영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다.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소영아, 우리 이혼하자. 우진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다. 이혼을 먼저 꺼낸 것은 우진이었다. 이혼?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은미랑 결혼할 거야? 우진과 은미가 서로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답을 알 수 있었다. 그럴 생각이야. 소영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참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 소영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소영은 가방을 들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조건?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정당하게 받을 거야. 소영아,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맞아. 당신들은 새로운 사랑에 빠져서 아이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을 것 같아.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은미야. 소영이 은미를 바라봤다. 우리 30년 우정은 오늘로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이제 남이야.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한 가지 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할 거야. 왜 이혼하게 됐는지. 소영아, 그건. 왜? 창피해.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카페를 나서며 소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20년 결혼 생활, 30년 우정이 1시간 만에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아이들을 불러앉혔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지혜야, 민수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엄마, 어제부터 분위기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아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다른 사람이요? 은미 이모야. 지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엄마와 함께 살 거야. 아빠는 따로 살게 될 거고. 아빠 안 만나요? 만날 수는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거야. 그날 밤 소영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특히 지혜는 은미를 좋아했던 터라 더욱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엄마, 은미 이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럼 이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소영은 답하기 어려웠다. 용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우진과 은미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과 증거들을 정리해서 가져갔다. 이 정도 증거면 유리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서요. 변호사의 말에 소영은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소영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뭐라고? 우진이가 은미와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은미는 30년 동안 우리 딸 친구였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부모님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소영을 위로해 주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더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 시부모님께는 우진이 직접 말씀드렸다.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사과하셨다.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친구들에게도 하나씩 알렸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만 소영을 지지해 주었다. 소영아, 넌 잘못이 없어. 잘한 거야. 이혼하기로 한 것. 은미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 친구한테. 주변의 지지를 받으며 소영은 조금씩 힘을 얻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밤에 혼자 있을 때였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며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자신이 뭘 놓쳤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진과 은미가 함께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왔다. 정말 나보다 은미를 더 사랑하는 걸까? 20년 동안 가짜로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소영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을 보며 다시 힘을 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한 달 후, 우진이 집에서 나갔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기로 한 것이다. 집이 텅 빈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다. 더 이상 거짓된 일상을 연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은미는 소영의 말대로 정말 나타나지 않았다. 공통 친구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은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영은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은미와 우진이 선택한 일이었으니까.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자 소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고 법원에 출석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들이었다. 지혜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가정 불화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졌다. 성적도 하락했고 친구들 앞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엄마,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 왜 안 보이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출장 간다고 했어요. 진짜 말하기 싫어요. 민수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더욱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반 친구 중에 우진을 아는 아이가 있어서 이혼 소식이 학교에 퍼진 것이다. 엄마, 저 전학 갈 수 없어요? 왜?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아빠가 바람 폈다고. 소영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금방 좋아질 거라고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좋아질까? 이 상처가 아이들에게 평생 남는 건 아닐까?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우진이 생활비를 주기는 했지만 이혼 소송 비용과 갑작스럽게 늘어난 지출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컸다. 소영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소영아, 괜찮겠어? 일까지 하면서 소송도 하고. 대학 동기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야지. 이혼하고 나면 혼자 벌어서 아이들 키워야 하는데. 재산 분할 받으면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아이들 대학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소영은 백화점 고객 상담원 일자리에 지원했다. 오전에만 일하는 파트타임이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생활비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면접에서 이혼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됐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신가요? 네.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녀분들은 2명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에요. 면접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이혼녀, 게다가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 일주일 후 합격 연락이 왔다.
소영은 20년 만에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컴퓨터 시스템도, 업무 방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김소영 씨, 혹시 이혼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영은 이제 이런 질문에 익숙해져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동료의 위로에 소영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아이들 학교 어머니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가 소영을 동정하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소영아, 정말 힘들겠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나저나 은미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0년 친구한테. 아이들은 괜찮아. 아버지 없이 힘들어하지 않아. 선의의 위로였지만 때로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계속해서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게 되는 기분이었다. 특히 시댁 쪽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 시어머니는 소영을 미안해했지만 시누이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다. 형수, 혹시 형이 바람 피우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해서요. 소영은 기가 막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자신 탓이라는 말인가?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진 씨가 일방적으로 배신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영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외출도 줄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했다. 친정 어머니가 걱정했다. 소영아,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친구들이랑도 만나고 그래야지. 친구들 만나면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돼요. 지겨워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 어머니 말이 맞았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진과 은미 생각이 났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끔 우진이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다. 아빠, 언제 집에 다시 와요? 민수가 물었을 때 우진은 답하지 못했다. 소영이 대신 대답했다.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사시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요? 응. 아이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마음이 아팠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미안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소영의 방으로 왔다. 엄마도 다른 사람 만나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친구 엄마가 재혼했거든요. 새 아빠가 생겼어요. 소영은 당황했다. 재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엄마는 그런 생각 없어. 정말요? 응. 엄마는 너희들만 있으면 돼. 지혜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다행이에요. 새 아빠 생기면 싫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소영은 정말 재혼에 대해 생각해봤다. 아직 48. 새로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나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우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우진 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혼 기간 중 모든 재산이 우진 명의였고 우진은 소영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했는데 무슨 기여도가 있어요? 우진의 변호사가 주장했을 때 소영은 분노했다. 20년 동안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이것이 기여가 아니면 뭡니까? 소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듣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었다. 결국 6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이혼이 성사되었다. 소영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재산의 40%를 분할받았다. 위자료도 받았지만 생각보다 적었다. 이 정도면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위로했지만
소영은 씁쓸했다. 20년 결혼 생활의 값이 이 정도였나. 이혼 판결이 나던 날 소영은 법원 앞에서 우진과 마주쳤다. 6개월 만에 보는 우진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이 늘었다. 소영아, 이제 할 말 없어요. 소영은 차갑게 말하며 지나가려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이들. 잘 부탁해. 소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소영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소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지난 8개월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기분이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이혼 판결 후 한 달이 지나자 소영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우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치웠다. 옷, 책, 사진, 심지어 함께 샀던 가구들까지. 엄마, 아빠 사진도 다 치울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건 가져가. 엄마는 보고 싶지 않아.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소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은 아닐 텐데 지금 보니 모든 것이 가짜 같았다. 특히 은미가 함께 찍힌 사진들을 볼 때는 분노가 치밀었다. 언제부터 우진을 좋아했던 걸까? 이 사진을 찍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소영은 그 사진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30년 우정의 흔적들을 말이다. 다음으로 소영이 한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미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말 은미가 그런 일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30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소영아, 정말 힘들었겠다. 친구들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로 동정받는 것이 싫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소영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분노와 슬픔이 가시지 않았다. 아이들 학교에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담임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가정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지혜의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특히 성적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해합니다. 학교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민수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반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놀림을 받고 있었다. 혹시 전학을 고려해보세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게 나을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영은 고민 끝에 민수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다. 집도 옮기는 것을 고려했지만 경제적 부담과 지혜의 대학 입시 때문에 포기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소영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백화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다. 무슨 사업을 할 생각이야? 현주가 물었다. 상담 관련 일을 해보려고 해. 내가 겪은 일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담. 이혼이나 불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자격증부터 따야겠지만. 현주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그런 일이 너한테 도움이 될까? 계속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소영은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였지만 흥미로웠다. 특히 가족 상담,
부부 상담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엄마 공부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지혜가 소영의 책상을 보며 말했다. 엄마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뭔가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끔 우진과 은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공통 친구를 통해 들은 바로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소영아, 우진이랑 은미 얘기 들었어? 친구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결혼한다던데. 소영은 한순간 숨이 막혔다. 이혼한 지 겨우 몇 달 만에 결혼을 한다고. 언제? 다음 달이래. 조용히 할 거라고 하던데.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진과 은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과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다니. 얼마나 기다려왔으면. 정말 나보다 은미를 더 사랑했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다음 날 소영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혹시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진과 은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거죠. 이미 위자료를 받으셨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30년 우정을 배신당한 것에 대한 은미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죠. 사회적으로요?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사실을 공개하는 거죠. 물론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사실만 말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소영은 잠시 고민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우진과 은미가 아무런 사회적 제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소영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20년 결혼 생활, 30년 우정이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진실한 관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영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소영 언니, 힘내세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대부분 소영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몇 댓글은 달랐다. 일방적으로 피해자 행세하는 것 같은데.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만 아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소영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소영은 후회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일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은미였다. 언니. 1년 만에 듣는 은미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SNS 봤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소영은 웃음이 나왔다.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언니, 저희도 힘들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언니, 제발 글 내려주세요. 우진이 오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한테 요구할 일이 아니고. 언니.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는 남이야. 소영은 전화를 끊었다. 은미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불쾌했다. 그 후로 우진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SNS 글 말이야. 좀 과하지 않아? 과하다고. 사실을 말한 게 과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힘들어할 텐데. 아이들 걱정은 당신이 바람 피우기 전에 했어야지. 우진은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소영아, 언젠가는 이 분노를 내려놓아야 할 거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있었다. 지혜의 친구들이 SNS를 보고 물어봤고, 민수는 새 학교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곤란해했다. 엄마,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억울했어.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소영은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몇 주 후, 우진이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 내에서 소영의 SNS 글이 화제가 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도 좀 과했던 것 같아. 현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과했다고? 2년 동안 나를 속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이제 그만. 현주야, 내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참고 살았을까?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영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다. 비록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주변에서 과하다고 말해도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한 자신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상담사 공부가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분노와 슬픔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소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1년 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당당해진 모습. 비록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우진과 은미의 결혼식은 정말 조용히 치러졌다. 하객도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 소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결혼이 이런 모습일까? 하지만 소영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였다. 이혼 후 2년이 지났다. 소영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내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도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요.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상담받으러 온 여성이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지금도 힘드신 건 아니에요? 가끔은 힘들죠. 하지만 예전처럼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소영의 상담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조언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혼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계획 등. 법적 대응은 이렇게 하시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부터 치유하셔야 해요. 소영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해했다. 이론만 아는 상담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상담사라는 차이가 컸다. 김소영 선생님께 상담받고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소영을 찾는 내담자들이 늘어났다. 불륜, 이혼뿐만 아니라 가족 갈등, 부부 문제 등 다양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소영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 교육도 받았다. 가족 치료, 트라우마 상담, 위기 개입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엄마,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지혜가 말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지혜는 많이 성숙해졌다. 그래도 보람 있어.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 모든 일을 잘 견뎌냈잖아. 민수도 새 학교에 적응하며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아버지 없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엄마는 상담사예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세요.
민수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뿌듯했다. 3년째 되던 해, 소영은 독립적인 상담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모은 돈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정말 독립하실 건가요? 동료 상담사가 물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혼자서 운영하시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차차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소영은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다.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상담소 이름은 새출발 심리상담센터로 정했다. 자신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의미였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다. 가족,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그동안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들까지.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소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개소 첫 주부터 예약이 꽉 찼다. 소영의 명성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소영 선생님 상담 받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던데. 그래도 기다릴 가치가 있대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소영은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 일과가 보람찼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내담자가 찾아왔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제 친언니예요. 소영은 깜짝 놀랐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언니와 남편이 1년 넘게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배신감이 너무 커요. 남편보다도 언니가 더 미워요. 어떻게 친언니가 그럴 수 있어요? 소영은 그 여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겪었으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30년 친구였는데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쉽지 않았어요. 몇 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의 상담 후 소영은 자신의 지난 5년을 돌아봤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배신, 이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시선, 아이들 문제. 하지만 모든 것을 견뎌냈다. 무엇보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6개월 후 소영의 상담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대기자가 많아서 상담사를 한 명 더 고용해야 할 정도였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정도 규모로 키우시다니. 새로 고용한 상담사가 감탄했다. 처음부터 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성심껏 도와드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비결이 뭔가요?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니까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그해 연말, 소영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다. 엄마, 이런 여행 언제 이후 처음이에요? 지혜가 해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민수도 동의했다. 엄마가 일하시는 모습 보는 게 자랑스러워요. 소영은 아이들을 안으며 생각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5년 전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여행 마지막 날 밤, 소영은 혼자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봤다. 우진과 은미에 대한 분노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여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속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삶. 한 달 후, 소영은 더 큰 공간으로 상담소를 이전했다. 상담사도 3명으로 늘렸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개소식에서 소영은 인사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새출발 심리상담센터 대표 김소영입니다. 저희 센터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저 역시 5년 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30년 우정이 배신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소영은 상담실 문을 열며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상처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른 새로운 인생. 소영의 얼굴에는 담담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다.